안녕하세요. 고정근의 속속경제 고정근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아침 경제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 19일 경제 시사에서 구독 관련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 전망에서 정부는 올해 경기 성장률을 3.2%에서 4.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제가 쭉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살펴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자화자찬, 모규제 개혁, 돈 풀기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화자찬은 이제 그동안의 상반기 성장률이 뭐 심지어는 뭐 가장 잘 나갔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 잘 나왔다든지 또 아니면은 지금 2019년 4분기 대비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상 수준에 도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배 구조도 많이 개선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성장률이 우리가 4.2%를 금년에 달성을 아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기저 효과를 생각하면은 4.2% 성장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보다 소득이 2배나 높은 미국은 6.4%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다 작년 코로나로 인한 저성장의 기저효과를 크게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작년 2019년 코로나 직전에 대비해서 그 수준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뱅크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신흥시장국들이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분석. 코로나 이전 수준에 도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경제 구조가 많이 바뀌면서 잠재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면서 그전 성장률 추세를 따라가기 힘들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한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는 2019년 4월에 이미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집권을 하면서 2018년, 19년 2년 반여 경제가 계속 추락해 왔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2019년 성장률이 코로나 직전까지의 132개월 동안 최장 호황을 기록해 왔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일본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벌써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해서 경기가 계속 추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9년 4분기를 대비해서 하반기 성장률을 보면서 우리 추세가 그때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2017년 때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성장률이 추락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 이전 추세를 따라가야지 이미 추락된 저성장 기조를 따라가서 저성장 기조를 유지했다. 곧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러면서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에는 뭐 세액 공개 등을 통해서 좀 늘리고 또 3대 빅3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규제 계획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돈풀기를 계속 하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이 내년 대선 의식에서 돈을 푸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청년들의 돈을 많이 푸는 그런 방향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성장률 4.2% 장밋빛 전망을 밝혔는데 원자재나 국가 채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문제가 빈소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배터리와 백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국가 전략 기술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연구개발 비용의 50%를 세액 공제라고, 투자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약간 다르게 한 10% 내외에 공세액 공제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투자에 대해서는 3% 내지 12%로 분야별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 세액 공제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이런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하지만은 일단 기업 옥죄기법부터 보완해야 된다. 이런 기업 옥죄기법을 놔두고는 기업들이 좀 해외에 나와서 투자만 하는 거죠. 지금 뭐 반기업 친노조 3법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 반기업법 때문에 기업들은 경영권 유지가 힘들어지고 있고요. 3% 룰 뭐 이런 것 때문에 대주주는 감사위원 선임 때 3% 이상 의결권 행사 못하고, 또 소액주주들은 주식을 취득하자마자 바로 소액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경영권이 위태로워지는 가운데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조원, 유급 노조원, 비종사 노조원이란 전례 없는 그런 용어까지 등장을 하면서 노사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노사관계라는 게 본래 노동자와 고용자의 관계, 아니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인데, 회사에 채용된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이나 회사 일도 안 하면 실업자들, 외부 실업자들 자가 특정 회사의 유급 노조원이 되어서 사업장을, 핵심 사업장까지 점거하고 파업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시행이 곧 됩니다. 이런 속에서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 게다가 높은 법인세율은 뭐 25%를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메디권 정도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가 계속 국내에서는 안 하고 해외로만 나가고 있는 그런, 1년에 연간 3천여 개 기업들이 약 70조 원 내외 투자를 해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재계에도 친노 정책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전략산업에 필요한 것은 돈보다 노동 규제 계획이다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더 쓰면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준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쓴 만큼 2분기 대비해서 신용카드 쓴 것보다 10%더 쓰면은 그 더 쓴 액의 10%를, 근데 2분기에 월 100만 원을 썼다 그러면은 3분기에 150만 원을 쓰면은 50만 원에 10%를 환급해 준다. 그런데 백화점과 마트는 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역시 실효성이 있겠는지.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쇼핑을 하는데 이거 빠져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년들에게 월 10만 원씩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도 3년간 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도와주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하반기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게 청년 재산 형성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도입된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가 돈을 푼다, 그런 얘기죠. 지금 청년이 이제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뭐 이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산 격차의 근본 해법은 되지 못한다. 청년들이 뭐 일자리가 있어야죠. 무슨 취업이 돼야 뭐 저축을 하죠. 지금 뭐 청년들의 16% 정도만 정규직을 갖고 나머지 30%가 일자리가 없고, 나머지는 되게 비정규직은 알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재산 4억 가진 청년에도 월 50만 원의 구직수당을 준다,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뭐 청년들의 돈을 계속 푼다는 얘기예요. 월 50만 원씩 구직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월 10만 원 저축하면 또 10만 원씩 지원하고, 뭐 이런 것만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규제 계획이라든지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설에서는
하반경제운영 정책 방향, 정치 배제와 선거 배제가 최대 관건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제 열린 청와대 학대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2차 추경 30조 내외의 30조 초과 실수를 활용하는 2차 추경을 촉구를 했습니다. 역시 또 돈 푸는 것이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국은행 금리를 하반기에 최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선거라도 계속 돈 풀기만, 지금 추경과 그 다음에 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서 계속 돈 풀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계에서는 많이 정부에서 공채를 늘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업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공채를 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하지 않고요. 필요한 인력만 수시 채용한 방향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고, 한번 채용하면은 이제 해고도 힘들고, 또 해고하면 또 해고 노조가 또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고용을 극도로 조심하고, 오히려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기에서는 좀 공채를 늘려서 청년 취업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데, 저기에서는 많이 뽑고 싶지만 고용시장이 경기 때도 뽑을 수도 없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 50시간이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내일 모레군요. 시행되면서 영세 기업은 공장 돌리다 범법 자극될 판이다. 직원 이탈도 심하고 인건비 부메랑이 현실로 돌아오면서 영세 제조업체 빨간불을 켜졌다. 주 52시간을 어기면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기 때문에 이걸 또 지키지 않을 수 없는데, 직원들도 실질 임금이 줄어서 직원들이 엑소스하거나 투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냥 우이독갱인 거죠. 이번에 이제 해외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보복 여행이 몰려서 제주도 신용카드 사용 증가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난달 신용카드 결제액이 제주도가 46% 증가해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주도의 업종별 개인 신용카드 결제 증가율이 숙박에서 209%나 증가하고, 여행사 자동차 임대가 154%나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제주도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코로나 백신에 관련해서 확진은 느는데, 지금 특히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이 늘고 있는데, 방역을 원하면서 전문가들은 아직 노마스크가 이르다, 이제 국내 확진자가 거의 한 600명 안팎을 지속하고 있고, 해외 유입 확진자도 한 4, 50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역점을 두어서 방역을 더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델타 변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에 중국 백신 관련 인도네시아의 의사들 몇 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백신 입장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어, 중국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를 대한민국이 했는데, 여기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집값은 정부의 고점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도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1월달 지금 현재 계속 오르고 있다. 6월달에도 1.07%까지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1년 새 1억이 뛰어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그런 얘기.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1억 4천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6억이던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까지 올라갔다, 그런 얘기.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뭐 13%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정부가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통계 왜곡까지 그냥 자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책을 내세우지 않고 통계를 왜곡하는 그런, 오히려 지금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대책이냐, 혼란만 초래하고 있는, 그리고
조세법정주의나 헌법 위반까지 소지가 있는 예컨대 종부세 상위 2% 부과 뭐 이런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느냐. 이 기본 인식 자체가 어떤 관련 기본 인식 자체가 거의 편가르게 하는 상위 2%만 종부세를 낸다. 뭐 그런 얘기고요. 지금 서울 아파트가 평균 11억까지 올라갔는데 6억 원 이하 단 1주택자에 대해서는 뭐 재산세를 좀 감면해 준다. 그것도 0.0몇 퍼센트 감면해 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뭐 현실이 너무 현실과 떨어져 있는 대책만 남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LH 전 현직원들이 부동산 회사를 차려서 조직된 투기를 해온 정황이 포착됐다는 수사 당국의 발표였습니다. 이제 아예 그냥 부동산 회사까지 차려가지고 투기를 해왔거든요. 여기에 물론 이들 분이겠습니까? 조사하면 또 온갖 정치인들과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가 또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엊그제 뭐 지금 그 부동산 투기했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투기가 지금 도마에 올랐습니다. 다시 또 김한규 정무비서관도 또 농지법을 위반해서 땅을 사서 5년새 40% 올랐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이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즘 보면 완전히 진짜 부패, 부정 투기의 온상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계속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인사수석은 뻔한 투기도 못 본 인사수석. 그래도 청와대는 괜찮다, 문제없다. 계속 감싸고 있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자가 되려 인사가 망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은 지금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은 지금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아침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3만 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34,700까지 올랐습니다. 좀 얼마 전에 어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하회하게 되면은 상당 기간 동안 어, 낮은 가격의 침체를 지속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3만 4천 달러에 올라가고요. 이더리움도 2,131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이런 게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역시 또 스테이블 코인 가격은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코인 가격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카르다노, 에이다, 도지코인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수도 지금 그에 따라서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4천만 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도 246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때 3,6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4천만 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증권형 토큰을 도입한다. 그런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해서 증권형 토큰을 도입한다. 그동안 한국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돌덩어리다 뭐 이런 정도 지적을 해왔습니다만은 이번에 드디어 증권형 토큰을 도입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증권형 토큰으로 제도권의 첫 발을 디딥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투자자 보호의 길도 열릴 것이라는 그런 자본시장법 개정의 의미가 바로 투자자 이렇게 제대로 된 토큰을 도입하면서 투자자의 보호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은행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현금 결제 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평가할 수밖에 없죠. 평가하는데 코인별 점수를 매긴다. 뭐 비트코인은 AA 플러스라든지 AA 플러스, 이더리움 AA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코인별 점수를 매긴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를 실험을 하고 있고 내년 2월 달엔 중국이 디지털 위안을 상용화에 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CBDC 자체가 현금 보완자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내년에 2월 달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되면은
이제 정말 실물경제 디지털화에 이어서 화폐도 드디어 디지털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실감을 하시게 될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를 이용한 또 하나의 산업 중 하나가 메타버스인데, NFT가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 펀드가 지금 거기 들어오고 있다. 1,700조 정도 시장으로 펀드나 ETF 투자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에도 뭐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미래에셋 이런 데서 지금 메타버스 펀드를 출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메타버스 정말 대단합니다. 메타버스와 최근에 NFT와 메타버스 암호화폐를 이용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들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주말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약간의 그 경기 매물이 줄어들면서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카베형은 8월 달에 IPO를 한다고 합니다. 몸값이 2조 5천억 달러에 최대 몸값이 18조 5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에 출발한 카카오뱅크가 드디어 4년 만에 IPO까지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지금 금융이 인터넷은행을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 진출 등 금융이 빅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가는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기술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술주는 강세로 나스닥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인프라 투자 부양책 의회 처리 여부와 그다음에 주 후반부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중시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의회를 무사히 통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6월 고용 보고서를 주목하고 있다. 고용 보고서가 시장에서는 68만 명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만약 고용이나 이런 사정이 좋게 나올 경우에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금리 인상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그런 걸 내다보면서 기술주는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전반적으로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쌍용차가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요. 법원의 법정 관리에 기업 회생 절차라고 하죠. 법정 관리 들어가 있는데 장철 분수가 회계법인에서 청산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2,300억 원이나 높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매각이 되어도 4천억 정도의 추가 수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는 매력이 없다 이런 분석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임금비는 2배나 늘어왔다 그런 얘기고 성공체는 대우자동차, 상하이차, 마힌드라, 인도 마힌드라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경우에 따라서는 해체될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무소 신화를 일으키면서 정말 같은 자동차가 계속 지금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심지어 상하이차로 갔을 때는 상하이차가 기술만 배가하고 먹튀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금 굉장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중국 게임들이 한국의 20개 게임 중에 7개, 탑 20개 중에서 7개를 점령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중국에 하나도 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정부는 친중 정책을 펴는 정부는 중국의 눈치만 보면서 손 놓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구글 수수료 애플 스토어 같은 데서 앱을 다운받으면 30% 매출액 30%가 구글 애플로 갑니다. 그것이 너무 많다는 논란이 계속 일자 컨텐츠에 관해서는 15%를 낮췄는데 게임은 여전히 30%를 유지하고 있다. 게임 업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애플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가 매출액의 30%면 어마어마하게 좀 많은 돈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보면 구글 같은 경우에
2021년에 9월에 납부한 앱 수수료만 해도 9,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게 그 고용보험기금인데, 고용보험기금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2017년은 10조 원 정도 기금 흑자가 쌓여 있었는데, 금년에 2조 6,900원, 2조 7천억 정도 즉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기금이 고갈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내서 채워야죠. 고용보험을 안 줄 수는 없는, 고용보험금을 안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문제가 계속 어떤 구조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지금 일반 근로자 돈으로 왜 특구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하는 실업급여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일고 있다. 그러니까 본래 돈을 낸 사람들이, 고용된 사람이 고용보험료를 냈다가 해고가 될 경우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에 고용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인데, 보험료를 안 낸 사람들도 여기서 지원해주고, 심지어는 육아사업 같은 것도 지원하면서, 게다가 전국민 고용보험이다 하면서 보험료를 적게 낸, 심지어는 안 낸 사람들까지도 지원해주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기금 자체가 고갈된 것을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 청년들,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세금을 내서 미국에 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주리 등 11개 주에서 실업수당을 조기에 끊자 구직이 오히려 늘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개 한 달에 약 181만 원 정도의 그 고용보험금을 최장 9개월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8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뭐 그냥 정부에서 세금으로 만드는 세금주도 일자리라든지 혹은 알바 같은 걸 몇 개월 하다가 다시 또 실업수당을 받고 다시 또 알바나 이런 걸 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실업수당을 줄이자 구직이 늘었다, 그런 얘기고요. 미국의 이런 11개주의 태도는 일하지 않는 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독일도 고용 촉진형 보험이라고 그래서 어디서 일을 구해서 조금 수입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서 연수를 받는 증명서 있어야만이 실업수당을 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냥 뭐 시기만 하면은 주다 보니까 지금 고용보험 기금 자체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지금 뭐 이준 국민의힘의 대표, 저는 삼뉴스 대표가 등장하면서 공정과 경쟁의 깃발을 올리고 있는데, 이 공정과 경쟁의 깃발이 미래를 이끈 새로운 시대의 담론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과 경쟁. 경쟁을 하는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인데, 공정한 경쟁이라 해야 되겠죠. 최근에 뭐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면서 시험도 안 보고 들어온 알바나 비정규직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청년들의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치솟고 있는데, 결국은 경쟁을 하되 공정한 경쟁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능력이라는 시장 지상주의다라는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 내일 모레가 중국 공산당 100주년입니다. 공산당 100주년인데 여기에서 공산당 100년 대사건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게 6.25 참전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정표라고 미화했다고 합니다. 정말 중국과 한국은 영원한, 어쩌면 아직도 한국전쟁, 6.25 동란의 그 6.25 동란 흔적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RCEP까지 매정 국가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RCEP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국 중심의 지역 경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APTPP라는 그런 일본, 미국 중심의 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 한국은 있는데 중국 중심의 RCEP에는 가입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미국과 일본은
가입하지 않고 있는 중국의 1대1로와 1대1로를 추진하기 위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는 한국에 또 가입해 있는 상당히 그 자본금의 높은 많은 출자를 한 그런 국가입니다. 한국이 지금 과연 이게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중국은 지금 현재 고난의 대장경에서 G2까지 올라왔는데 중국몽으로 새로운 백년을 꿈꾼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7월 1일이 시진핑의 대관식이 될 것이다. 마오쩌둥처럼 종신집권을 노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 관계가 굉장히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미중 쟁패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게다가 한국의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내년 또 대선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은 정말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기에 특히 그 외부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쟁패에 끼어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일도 남마식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이 또 한국의 기업들 약 28,000여 개가 중국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를 이제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대외 외교 전략이 되고 또 우리 경제나 또 대한민국의 앞날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